자, 안녕하세요. 나침반 선생님의 거꾸로 교실. 자, 오늘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 첫 번째,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농업, 그 다음에 광공업의 발달 과정, 자,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 가는 과정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자, 먼저 조선 후기의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모내기법이 확대가 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조선 후기의 수공업과 그 다음에 광업의 생산 양식의 특징 살펴볼 것이고,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모습을 이제 조선 후기의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들, 어떤 상인들이 활동을 했었고, 또 상업 활동의 중심지, 장시와 포구가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는데, 이 장시와 포구의 발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입니다. 조선 시대에는요, 농업을 가장 중시 여겼죠. 그래서 중농 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를 편찬했는데, 이 책이 뭐냐면 농사직설입니다. 자, 이 농사직설, 조선 전기에 편찬된 농서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농업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조, 보리, 콩을 2년 동안 경작하게 되는 2년 3작의 경작 방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내기법 있죠? 이 모내기법이 남부 일부 지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2법이라고 해서, 이 12법은 거름 주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름. 자, 이 12법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제 휴경지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휴경지라는 것은 그 땅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쉬는 농경지죠. 자, 이러한 휴경지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제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화 재배가 확대가 되었죠. 자, 한편 상업을 보면요,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상업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가 없었죠. 서울에는 이 시절을 두어서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했는데, 그 대가로 이들에게는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독점 판매권을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한편 지방에는 이제 장시가 있는데, 이 장시는 16세기 중엽에서야 등장을 하게 되고요. 15세기 말에 등장을 해서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바로 보부상들이 장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정부는요, 저화라든가 조선통보 등의 화폐를 만들어서 보급시키고자 했지만, 그러나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곡식이라든가 옷감 이런 것들이 화폐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런 화폐의 유통은 부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조선 후기 사회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농업, 그 다음에 광공업, 그 다음에 상업을 볼 텐데요. 먼저 농업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모내기법을 실시를 하게 되면요, 자, 노동력은 약 70% 정도가 감소됐다라고 하고, 수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한 해에 1년 동안에 벼와 보리를 모두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모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자, 또한 모내기법이 실시가 되면 노동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유행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층이 분화하게 되죠. 자, 예컨대 10명의 토지를 경작했었는데 이제 1인당 경작지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똑같은 면적을 이제 3명 정도에서 경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수의 농민들은 넓은 토지를 경작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7명은 토지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품삯을 받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 모내기법이 실시가 되면서, 자, 첫 번째 광작이 유행했다. 자, 이에 따라서 농민층이 나누어져서 소수의 분농과 그 다음에 다수의 임노동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임삼, 면화, 담배, 채소 등과 같은 이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이거죠. 이러한 작물들은요, 사람들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목적이 뭐냐면 소비가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품 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조선 후기에는요, 지대 납부 방식도 변화합니다. 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주는 땅값이죠. 자, 이 지대 납부 방식이 원래는 타조법이었어요. 정률지대로서, 자, 지주와 소작인이 5대5를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이 10가마를 생산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절반인 5가마를 지대로 바치고 5가마를 소작인이 갖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병작 반수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타조법이었는데 점차 도조법으로 바뀌어가요. 이 도조법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정액지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5대5가 아니라 이제 지주와 소작인이 계약을 맺어서 정해진 X만을 납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해진 X만 이제 지주에게 주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지대 납부 방식이 도조법으로 바뀌어간다는 것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공업과 광업을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수공업은요, 민영수공업의 형태였습니다. 자,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죠. 조선 전기에는요, 기술자, 즉 장인을 공장 안이라고 하는 명부에 등록시켜 놓고 관청에 소속시켜서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런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이제 수공업자들, 이 장인들이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면 이제 자율적으로 수공업 생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장인들이 사적으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수공업의 생산 양식은 우리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대제 수공업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자,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먼저 원료와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수공업자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상인에게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는요, 상인들이 원료와 자금을 공급해 주어야만 수공업자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공업자들은 상인에게 예속된 존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업, 조선 후기에는요, 17세기 이후에 국가는 개인이 사적으로 광산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고요. 대신 세금을 받는 형식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적으로 광산을 채굴하게 되었고, 특히 조선 후기에 청과의 무역이 성행하게 되면서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광산 개발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 없이 몰래 채굴을 하게 되는 이러한 잠체도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이 광업의 생산 방식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자, 이 덕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광산의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이
광산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받아서 자, 채굴업자인 혈주와 그 다음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와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과 그 다음에 노동자가 분리된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 모습 상업편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을 이끈 상인들, 이들은 누구냐? 바로 공인과 사상이었죠. 자, 우리 공인 공부했습니다.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등장했고요. 자, 이들은 많은 양의 국가에서 필요한 관수품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수공업 생산도 촉진시켰고요. 또한 장시가 매우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들 공인은 국가에게 허가를 받은 상인이죠. 이 상인들 외에 조선 후기에는 사상,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상이라 함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초기에 서울에서는요. 종로나 칠패, 배옥의 송파 등지에서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통해서 이들 사상을 억압하려고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정조 때 통공 정책을 실시를 해서 유구이전을 제외한 이러한 그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 즉 독점 판매권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상공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지방에서는 개성을 중심으로 송상이, 또한 의주를 중심으로 만상, 그 다음에 동래의 내상, 그 다음에 평양의 유상이 이제 사상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들 상인들은요, 일부는 독점적 도매 상인, 즉 도고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도고들은요, 매점 매석 아시죠? 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고 상인이 등장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요, 장시와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장시는 우리 16세기 중엽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죠. 처음에는 5일장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광주의 송파장, 강경장, 원산장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 그렇죠. 보부상입니다. 자, 이 보부상들은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장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시들을, 인근 장시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한편 조선 후기에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포구입니다. 자, 포구에서는요, 선상들과 객주, 그 다음에 여각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선상은 배를 이용해서 물자를 유통하는 상인들이에요. 배를 이용해서 먼 지역에서 물건을 실어와서 포구에서 처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배를 이용해서 각지의 포구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자, 객주와 여각들은요, 선상들이 포구에서 물건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고 또 운송해 주거나 보관해 주거나 혹은 또 금융업 등에도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대외무역과 화폐의 사용,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외무역은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이 되겠죠. 자, 대외무역은 국가가 허가한 무역, 공무역과 그 다음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사무역이 있었는데요. 공무역을 개시라고 했고, 사무역을 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청나라, 일본과의 대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 자, 특히 청나라의 무역, 대청무역은 의주를 중심으로 했던 만상이 활약을 했고요.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동래의 상인들이었던 내상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상과 내상을 또 연결시켜주는 상인들이 있었죠. 이것이 개성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송상이었습니다. 이 송상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기도 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 만상, 내상, 송상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화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요, 상평통보가 널리 사용됐죠. 이제 백성들은요, 상평통보를 통해서 장시에서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상인들은요, 자, 고리대를 위해서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고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황 현상도 나타났다는 거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음이라든가 환과 같은 이런 신용화폐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시기 상업자본, 즉 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 변화 모습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이었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